4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9년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TV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 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이 바닷속으로 산채 수장되는 걸 지켜본 가슴 아프다는 말로는 다른 어떤 말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프고 아픈 날입니다. 그런 날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차명진 전 의원이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뱉어낸 독설입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고도 썼습니다. 눈물을 비용, 세월호를 돈의 문제로 치환하는 그 발상이 놀랍습니다.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 것까진 동시대를 사는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 나도 마음이 아프니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다. 그러나 애먼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마녀 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자를 죽이는 인격 살인이다. 정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당신들이 기레기들 꽉 잡고 있으니 만천하에 폭로하라. 대신에 그거 조사해서 사실 무근이면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는 게 차 전 의원의 말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기레기를 언급해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 2008년 당시 방통대군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조중동 등 보수 족벌신문에 종편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기 위한 관련법 재개정에 열을 올렸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보수 족벌신문에 방송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면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 끝장이 난다며 의원들이 등산용 로프로 서로 몸을 묶고 국회 본회의장을 노숙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언론노조 MBC 지부는 족벌신문에 대한 특혜와 여론 편향과 왜곡 등이 우려된다며 종편법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차명진 의원은 황금 밥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MBC 파업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며 프레임했고 조중동이 이런 프레임을 받아 확대 재생산하며 일정 부분 효과를 봤습니다. 나름 정치적 감각도 있고 머리도 돌아가는 차명진 전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세월호 유족들에게 저런 막말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 본인은 막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한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파문이 엄청 커지자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긴 했지만 사과문을 올리기 1시간 전 유튜브 김문수 TV에 출연해 좌빨 언론 한겨레 JTBC가 차명진이 막말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저 혼자 외로우니까 지켜달라. 페북에 쓴 것을 후회하진 않는다고 말한 걸 보니 심증은 더 굳어집니다. 광란의 짓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차명진 전 의원이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2008년 7월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네티즌의 재갈을 물리려는 속내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며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향해 낸 논평입니다. 세월호가 지겹다니요. 저는 당신들이 징글징글합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가수 이승환 씨가 차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한 말입니다. 광란의 짓을 할 수 있는 자유, 자유가 아닌 광란, 광란인지 모르는 광란짓. 차 전 의원 말대로 정말 징하고 이승환 씨 말 맞다나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근무하던 시청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한 소아마비 장애인 여성의 권리를 찾아준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소아마비 장애인 여성 이모 씨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청의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군포시청이 직접 고용한 건 아니고 군포시청과 계약한 용역업체에 입사한 파견근로 형태였습니다. 중간에 군포시청과 계약한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로운 용역업체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이 씨는 2012년 1월까지 만 2년 넘게 군포시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31일 군포시청과 새로 파견근로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 씨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고 시청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이 씨와 함께 고용 승계가 거부된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군포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2년 넘게 근무한 만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판결은 2016년 7월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군포시에서 주는 공공근로라도 받기 위해 중간에 소를 취하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동료들이 다 받게 된 손해배상금도 한 푼 못 받고 복직도 못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이게 뭐 소송이 승소할지도 모르겠고 혹시라도 뭐 군포시에서 주는 그 공공근로 같은 거라도 하려면은 군포시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문제는 이 씨가 주민등록상 나이가 1954년 6월 3일로 2014년 6월 30일 기준 만 60세 정년을 넘어 승소를 해도 복직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진짜 생년보다 6년 더 일찍 태어난 것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생신고가 3년 늦은 언니와 같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이 씨의 언니보다 3년 일찍 태어난 걸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태어난 것보다 6년이나 더 일찍 출생신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불편했지만 어떻게 일을 바꿔야 하는지 몰라 그냥 살아왔다는 이 씨의 말에 공단은 먼저 산부인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뀐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 복직 시까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재산정해 다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그냥 파견법 위반 그런 쟁점이면은 뭐 간단했을 텐데 그 중간에 그 연령 정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길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청은 계약이 해지된 지 3년이 넘어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소송 중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정년이 늘었다며 청구 취지를 확정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은 그러나 시청 주장을 기각하고 직접 고용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7천여만 원과 복직할 때까지 월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새로운 불법 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그 각 손해를 안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으로 1심 판결은 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분한테 뭐 전화 위복이 된 거죠. 뭐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신 게 나중에 연령 정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도 이제 근무하고 계시니까요. 공단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위반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판결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비제 대물림 방지법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였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비제 대물림 방지법을 주제로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무려 1,534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네. 이 중 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은 네. 1,444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향후 대출금리 인상 시 채무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가계 전체의 신용 리스크를 확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게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유희동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뭐 빚의 대물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빚을 넘겨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선숙 의원이 관련 통계를 제시했는데요. 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한 이른바 빚 대물림 건수는 네. 6,577건, 금액으로는 8,444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년에 8,444억 원이면 1년에 2,800억 원이 넘는 빚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네. 얘기인데요. 이미 이제 계층 간 이동
이동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빚이 대물림되면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부모의 빚을 지고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게 박선숙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뭐 빚을 물려받을 것 같으면 그냥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네. 상속폭이 시기를 놓치거나 또 이제 네. 아이의 상속폭이 이런 걸 잘 몰라서 네. 이제 못하는 취약계층일수록 빚의 대물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게 이제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빚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또 혹은 알아도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네. 이제 하다가 빚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인데요. 네. 상속폭이나 이제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채무를 상속받는 이 한정 승인을 해도 네. 또 다른 문제는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갚지 않게 되는 채무는 결국에는 은행 부담이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건데요. 네. 이제 실제로 2017년 가정법원에서 인용된 상속 포기 및 이 상속 한정 승인 역시 36,33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 가계 채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뭐 이게 대안으로 그래서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이제 바로 신용생명보험을 활성화하자라는 네. 게 공통된 의견인데요. 이 신용보험은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신용보험을 활용하면 대대로 이제 빚에 허덕이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은행은 상속 포기로 인한 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안종민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용보험이 일단 크게 세 가지 기능과 장점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대출 리스크의 효과적인 관리, 또 이제 네. 유족들의 생활 안정성 확보, 또 은행 대출 채권 부실화 방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네. 이제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유족의 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 부실 채권 방지를 통해서 은행 등 대출 기관의 재정 건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게 안 변호사의 말입니다. 뭐 해외는 어떻게 돼 있나요? 프랑스와 일본 같은 이 주요 선진국에는 네.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출자가 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을 보호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요. 네. 또 그 외에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이미 이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이런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아무튼 뭐 빚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은 꼭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조립공과 시내버스 기사 10년 넘게 해당 직종에서 일하다 디스크가 생겼다면 어떤 쪽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둘 다 해당하지 않거나 반대로 둘 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오늘 13년 넘게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0년부터 하루 평균 8시간씩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한 A씨는 2014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고 2016년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업무 도중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며 작업을 할 수 있어 보이고 4개월마다 공정을 바꿔 순환 근무를 하므로 지속적, 누적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속도에 맞춰 일하다 보니 업무, 휴식 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고 하루 100회 넘게 3에서 6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굽혀 부품을 고정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허리에 부담이 누적돼 디스크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반면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선 자동차 수리공과 1, 2심 모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5부는 10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6년부터 일주일에 6일, 약 6시간씩 버스를 운전한 B씨는 2016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돼 디스크가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은 주로 앉은 자세에서 허리 자세를 유지한 채 승객이 승하차할 때만 약간의 좌우 회전이 필요한 정도로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 수리공과 버스 운전사 1심과 2심을 오가며 천국과 지옥을 맛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와봐야겠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이 이렇게 서로 정반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니 재판이 무슨 고깃집 불판 고기 뒤집는 것도 아니고 좀 씁쓸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퇴임식을 진행합니다. 후임으로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마치고 최종 임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범죄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경정, 총경급 간부들도 사격훈련을 받습니다. 간부들은 연일에 사격훈련에 참여하게 되며 다만 사격 점수를 근무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 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교육, 강사의 반부패, 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